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약법을 들어갔었죠. 계약 총론에서 계약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파트로 들어갔었죠.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교차 청약에 의한 성립,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이러면서 우리가 계약 성립 파트까지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생기는 거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에서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생기는 건데, 일방의 잘못이 있습니다. 과실 책임이라는 건 잘못의 책임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은 과실이 있는 자한테, 잘못이 있는 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 535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그러죠. 과실 책임이다. 자,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잘못의 책임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별장을, 통나무 별장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을과 1월 5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1월 5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실은 이 별장은 1월 3일 날 다 전소된 별장이에요.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수검댕이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불능이잖아요. 이걸 원시적, 객관적, 어느 누구한테도 불능이잖아요. 또 전부 다 타버렸어요. 이걸 전부 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이 매매 계약은 무효잖아요. 매매는 무효인데. 자, 이 을은 몰랐어요. 갑은 그런 이게 전소가 됐다는 걸 알면서도 또 알 수 있었어요. 또 선의 악이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을은 이 별장을 몇 번 자기가 방문해서 이용했던 적이 있는 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별장이 있는지만 알았어요. 눈이 많이 와서 별장을 뭐 가볼 필요도 없었어요. 잘 알고 있는 별장인데 새삼스럽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해서 방문해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난지는 모르고 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을 알고 여러 가지 계약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무슨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손해가 발생했어요. 계약이 무효화되다 보니까 들어갔던 비용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는 을은 갑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죠. 과실 책임. 갑의 잘못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자, 여기서 원시적 불능으로, 객관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화됐을 때 적용되는 거고, 일방 당사자, 일방의 고의과실이 있어야겠죠. 잘못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야죠. 잘못이 없이 하죠. 선의 무과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이것을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이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실익배상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이 유의할 것으로 믿고 들어갔던 비용을 배상해라. 이걸 실익이라고 그래요. 실익배상이다. 근데 이 실익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행이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매 차익을 얘기해요. 다시 넘겨받았으면 얻게 되는, 다시 넘겼을 때의 얻게 되는 차익. 이걸 이행이익이라고 하는데,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초과 못한다는 거. 아무리 실익이 크다 할지라도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러죠. 아무튼간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요. 하나만 더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나 교섭 단계상에서 일방의 부당 파기로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 또는 교섭 단계상에서 부당 파기, 부당하게 파기가 됐다는, 중도 부당 파기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정당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한쪽이 잘못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당 파기가 됐을 때 재산상,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정신상의 손해를 위자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 우리 이게 중요하죠. 판례는 판례가 중요해요. 판례는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책임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죠. 불법행위 책임인데 이것도 실익배상이라는 건 똑같아요. 실리이익배상이라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거. 판례에서는요. 오로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에서만 규정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예요. 이런 것들은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상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무리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의 견해라는 거.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이 4개 판례까지 해서 이 4개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은 어떻게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것은. 자, 우리 봅시다. 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 또는 성립 과정상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을 말한다. 자, 요건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자,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으로 무효가 되어야만이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거. 자,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자, 뒷장에 넘어가서 일방 당사자가 무효가 되는 데는 일방 당사자가 고유과실이 있어야죠. 상대방은 손해 무과실이 한다는 거. 그래서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믿고 들어갔던 비용, 실익배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실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가 됐네요. 자, 우리 제3절 해서 계약의 효력 파트로 들어갑시다. 계약의 효력. 자, 우리 계약이 성립됐는데, 자, 효력면에서 어떤 효력이 생기냐. 쌍무계약에서는 양당사자가 의무를 지고 있는 계약이 쌍무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양당사자 간의 채무 간에는 어떤 긴밀한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걸 결련성이라고 그러죠. 쌍무계약의 결련관계다 그럽니다. 우리 성립상의 결련성, 이행상의 결련성, 전속상의 결련성이 있어요. 자, 성립상의 결련성은 일방의 채무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타방의 채무도 성립되지 아니하죠. 그 긴밀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행상의 결련성은 일방의 채무가 이행 시까지 타방의 채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죠. 이게 동시행 항변권 관계잖아요. 전속상의 결련성은 일방의 채무가 면제되어 뜻하지 않게 지진이 나서 건물이 붕괴됐다든가 그러면 매도인의 채무가 면제되죠. 그럼 매수인도 대금 채무가 면제돼야죠. 그래야 공평할 거 아닙니까? 이걸 위험무단 문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쌍무계약의 결련관계다 그럽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동시행항변권 이걸 공부해야겠는데 이건 매년 꼭 나옵니다. 동시행항변권은 커다랗게 별표를 하세요. 매년 출제가 안 될 때가 없어요. 동시행항변권을 정리해가면서 또 교재도 살펴봅시다. 자, 우리 동시행항변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536조 동시이행항변권이다. 자,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파악하고 들어가야죠. 쌍무계약에서는 서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당사자의 채무는 동시관계라는 얘기예요. 주고 받고 이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타방의 채무 이행 시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거절권이라는 얘기예요. 거절권. 우리 흔히 여러분들 자, 물건을 파는 계약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봅시다.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가져야 물건 줄 거 아니냐. 대금 가져오시오. 그러면 물건 바로 넘겨주겠어. 라고 매도인은 대금을 상대방의 채무 이행 시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매수인 입장으로 볼까요? 매수인은 빨리 물건을 건너주세요. 물건을 넘겨주면 나 대금 바로 결제해 줄게요. 라고. 그러면 이 매수인은 자기 채무가 대금 채무인데 상대방의 목적물을 이행받을 때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동시행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원히 거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채무 이행 시까지만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러죠. 일시적으로 거절하는 권리란 얘기죠. 일시적으로 거절한다. 영리적 항변권. 두 번째. 자, 그러면 이것은요.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동생관계가 아닐 때는 항변권 행사 못하죠. 선행 특약을 맺었어요. 선행 특약을 맺었을 때는 이거 원칙적으로 항변권은 안 생기죠. 원칙적으로 항변권은 안 생긴다. 선행 특약을 맺으면은 근데 선행 특약을 맺었더라도 항변권이 생기는 것이 예의가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예의가 뭐냐? 이거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자, 선행 특약을 맺었더라도 항변권이 생기는 예의가 불안한 항변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안한 항변권이라는 말은 뭔 뜻인가? 우리 정리해 봅시다. 자, 선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려고 보니까 후 이행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어요. 이행을 못 받을 염려가 다분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흔히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자재를 공급해주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근데 자재를 공급하고 3개월 후에 결제를 받기로 했어요. 그 자재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을 때 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선행 특약인데 대금 줄 때까지는 나 자재 못 주겠다라고 거절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자재를 주려고 보니까 그 회사가 3개월 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어. 부존하기 직전이야. 위태위태해. 그러면은 결국은 자재를 주더라도 그 자재값을 못 받을 염려가 다분할 때는 불안해서 이행을 못하겠다. 지금 자재값을 결제해줘야만이 나 자재를 대주겠다라고 공급해주겠다라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불안한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그래야 공평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두 번째가 더 잘 나오죠. 선행 의무가 있는데 선행 의무자가 이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행기가 지났는데 이행 지체라고 그러죠. 이행 지체 중에 후 이행기가 도래해버렸어. 후 이행기 도래. 이행 지체 중에 후 이행기가 도래해버렸을 때는 항변권 생긴다 그럽니다. 자, 이게 뭔 얘기인가 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그 목적물의 인도 의무가 동시행관계잖아요. 그런데 중도금은 선행이잖아. 중도금은. 그러면 너 등기 넘겨줄 때까지 나 중도금 못 준다라고 매수인 측에서 거절 못 하잖아요. 자, 중도금은 선행이니까. 그런데 중도금 기일이 지났는데도 이행을 안고 있었어. 중도금을 이행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근데 잔금 기일까지 와버렸어요. 등기를 넘겨준다는 날짜까지 와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중도금 플러스 잔금 기일까지의 지연배상과 잔금이 합쳐서 등기 교부와는 동시행관계다 그럽니다. 그러면 중도금이 선행 특약인데도 이행 지체 중에 후 이행기까지 등기를 넘겨준다는 날짜까지 와버렸으면 중도금, 잔금이 합쳐져서 등기 교부와 동시행관계다. 선생님 이해가 안 가네요. 뭐가 이해가 안 갑니까? 매도인 측에서 왜 그때까지 기다렸습니까? 매도인 측에서는 중도금이 이행이 안 됐다는 이유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 왜 그때까지 기다렸습니까? 매도인 측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토지가 잘 팔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잘 안 팔려서 좋은 가격으로 팔렸는데 중도금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 혹시나 잔금 기일까지 계속 혹시나 하면서 기다리다가 해제를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중도금 플러스 잔금과 등기가 동시행관계니까 등기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제공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항변권이 있었을 때는 이행기가 도래했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법정 해제권, 채무불량에 의한 법정 해제권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등기 서류를 맡겨놓고 대금을 요청했는데도 안 줬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해제가 못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아무튼간 중도금이 선행 특약인데도 후 이행기까지 도래했으면은 그때부터는 항변권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 잔금 기일 이후부터는 중도금에 대해서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지연배상 문제가 안 생겨요. 그 전까지 중도금 기일부터 잔금 이전까지는 지연배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항변권은 주장을 해야 하냐 주장을 안 해도 되냐. 자, 소송법상에는 소송상에서는 주장을 해야 원흉이라고 그러죠. 원흉. 주장을 해야 참작해 준다는 거. 주장해야 참작한다. 만약에 주장을 안 하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참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항변권이 저쪽에서 안 주니까 나도 이행을 안 했던 겁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법원에서 판결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다 그러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상환급부 판결이다. 상환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이다 그럽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 다 똑같은 내용이죠. 이게 똑같은 판결이니까 이렇게 해도 맞고 이렇게 해도 맞는데 줄 것은 주고 받아가세요 라고 판결을 낸다는 얘기죠. 저쪽에서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당신이 줄 것은 이행하고 그러고 받아가세요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소송상에서는 주장을 해야지만 우리 당사자 간에는 주장 없어도 행사하지 않아도 항변권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 그러죠. 이행지체 책임은 없다라는 거.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거. 주장을 하지 않아도 이걸 존재 효과설이라고 그래요. 존재 자체만 갖고도 이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존재만 가지고도 효과가 생긴다. 당사자 간에는.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자 이거죠. 소송이다 법원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주장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당사자 간이에요. 소송이다 법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주장을 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여기는 주장이 필요하지만은 소송이다 법원에서는 실체법상에서는 당사자 간에는 존재만 가지고도 이행지가 지났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거 좀 잘 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항변권. 지금 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한테 인정되는 게 항변권이잖아요. 근데 계약의 당사자가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의 당사자가 당사자의 변경이다. 자, 어떻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냐면은 채권 양도가 됐다든가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계약 당사자가 바뀌어졌어요. 그래도 그 채권 채무 동일성이 유지되잖아요. 당사자가 바뀌어졌을 뿐이지. 그러면 이 항변권은 새로운 당사자, 바뀌어진 계약 상대방한테도 계속 주장할 수 있어요.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해요. 당사자가 변경됐더라도 항변권은 존속한다. 또 계약 내용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 내용의 변경. 자, 내용의 변경이 뭐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 목적물에 관한 물건을 반환받는 데 대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 물건이 멸실돼 버려서 물건이 이행불능이 됐어요. 물건의 반환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금으로 물건 가격으로 바뀌어졌을 때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됐을 때는 그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여전히 항변권은 존속한다 그럽니다. 여전히 항변권은 존속한다는 거. 자, 이런 당사자가 변경됐더라도 또 목적물이 멸실돼서 손해배상금으로 바뀌어지더라도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거.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항변권은 존속한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상대방이 수령지체가 됐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걸 지금 정리해 주는 거죠.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 상대방이 안 받아줬다는 얘기죠. 수령지체인 상대방의 항변권은 어떻게 되냐? 상대방 항변권 여전히 존속한다는 거.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 항변권이 여전히 존속합니다. 수령지체에 빠졌다 해서 항변권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 요 세 가지 좀 잘 기억하세요. 당사자가 변경됐더라도 또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이더라도 상대방 항변권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 존속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경계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경계계약이라는 것은 그 계약을 소멸시켜버리고 새롭게 계약을 맺는 걸 경계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계약과 신계약과는 절대적으로 단절되는 효력이 생겨요. 그럼 그 계약상에 있었던 항변권이 새로운 신계약에 존속한다 이러면 틀려버려요. 자, 경계계약에서는 항변권은 소멸한다 이래야 맞아요. 항변권은 소멸한다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주의하세요. 자, 우리 교재를 좀 정리해 가면서 나갈까요? 우리 동시행항변권이다. 동시행항변권이란 공평 원칙에서 입각해서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대립적인 채무者사이의 이행상의 결련성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자, 유치권과는 구별되죠. 유치권은 자,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우리 공부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유치권은 법정담보 물건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동시행항변권은 계약상에서 쌍무계약상에서 생기는 거예요. 계약을 상대방한테만 주장하는 거죠. 이게 동시행항변권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물건으로서 타인의 물건의 반환을 거절하는 거죠.
자기 물건이 아니라 타인의 물건이 하죠. 물건에서 생기는 거죠. 물건의 인도를 반환을 거절하는 게 유치권인데 동시행항명권은 거절급부가 제한이 없어요. 물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노무 제공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자, 이거 보세요. 동시행항명권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꼭 타인의 물건이 아니에요. 자기 물건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간 급부가 제한이 없는 게 동시행항명권이에요. 또, 자, 유치권은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 없지만 경매 신청권이 있죠. 그렇지만 동시행항명권은 경매 신청권 없잖아요. 또, 유치권과 동시행항명권은 두 가지 다 소송상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한 급부 판결을 받는다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병존이 가는 거죠. 병존할 때는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병존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우리 도표로서 유치권과 동시행항명권이 시험 문제가 우리 25위 때 기출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표로서 잘 정리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숙지를 하세요. 유치권과 동시행항명권. 우리 25위 기출문제 바로 기출 체크가 있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확인해 볼까요? 자, 유치권과 동시행항명권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방. 자, 유치권과 동시행항명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틀렸죠. 자, 우리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요건이면서 전속요건이에요. 점유가 공시방법이에요. 유치권은 그렇지만 동시행항명권은 점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급부는 제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자, 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데 목적을 한다. 맞네요. 유치권은 유치 목적물에서 생긴. 그래서 목적물과 유치 목적물과 그 채권과는 결련성이 있는 것이 유치권이라고 그랬죠.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행항명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그렇죠. 병존이 가능하죠.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디귿번도 맞았네요. 니을번.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인 반면에 동시행항명권은 이행 거절 권능에 해당한다. 맞네요. 이행 거절 권능. 타방의 채무 이행 시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동시행항명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을번도 맞고. 그러면 맞은 것만 모아놓은 것은 답이 5번이네요. 기억번 하나가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동시행항명권이 우리 법률 규정상 인정되는 거. 자, 계약의 해제가 됐을 때 원상 회복 의무, 매매계약의 담보책임, 매매의 담보책임에서 우리 매매 목적물을 반환해주고 손해배상을 받는다든가 또 대금을 반환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동시행관계죠. 원상 회복권과 손해배상은 동시행관계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전세금 전세 목적물의 반환과 말소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것과 전세금 반환은 동시행관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우리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 절차를 거쳐서 담보권을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청산금 지급과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업무가 동시행관계죠. 이런 것들이 다 법률 규정상 동시행관계로 규정을 해놨죠. 그러면 판례에 의해서 동시행항명권이 인정되는 건 뭐냐? 변제와 영수증 교부, 채무 변제와 영수증 교부가 동시행관계죠. 차용증서,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채무 변제가 선행이에요. 그렇지만 이 변제했다는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이 동시행관계라는 거. 자, 우리 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 서로 쌍방이 이행했던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라고 보야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목적물을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행관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토지 임대차나 또는 지상권에서의 임차인의 지상권자에게 지상물 매수청권이 있잖아요. 그 지상물 매수청권에서 지상 건물을 이전해 주는 것과 그 매매 대금을 받는 것이 동시행관계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목적물이 매매가 됐을 때 그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 줄 때까지는 나 대금 잔금을 못 주겠다라고 매수인 측에서는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공평하죠. 이런 것들이 동시행항명권이 생긴다는 거. 자,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세금을 내줄 때까지는 매도인 측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시행관계라는 얘기죠.
그랬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됐을 때 쌍방의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 의무, 협력해줄 의무는 서로 동시행관계다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다 동시행관계로 판결이 나온 거죠. 자, 성립 요건을 보면은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존재해야 한다.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존재하고 또 부수적 채무 사항에 있어서는 동시행 항변권이 안 생기죠. 부수적 이가 이행이 안 됐다 해서 주등급부를 거절한다는 건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보는 거죠. 여기 채무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됐더라도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라는 거. 그러면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계계약 같은 경우는 항변권이 소멸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됐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물건이 멸실돼서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졌을 때는 손해배상 채무에도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설명했어요. 자, 상대방의 채무가 변직이 있지 않다. 만약에 선행 특약을 맺으면은 항변권은 안 생기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기 예의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불안한 항변권이다. 불안한 항변권에서 우리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하기가 어려운 불안한 상태에 빠지면은 선행 특약을 맺었더라도 이행 거절 권능이 생긴다는 거. 선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에 후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도 항변권은 생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했을 때 너 물건 가져오면 돈 줄게. 돈 가져오면 물건 줄게. 라고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항변권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의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거. 계속적인 거듭적인 이행을 제공하면서 최고해야지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수령지체에 한번 빠졌다 해서 일시적으로 수령지체에 빠졌다 해서 상대방 항변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이 효력을 보면은요, 5번의 효력, 영기적 항변권이다 그러죠. 영원히 거절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원용, 항변권은 법원에서는 소송상에서는 주장을 해야지 주장하지 않으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참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소송상의 효력에서는. 그러면 주장을 했을 때 원용했을 때 판결은 짤 밑에 줄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한 이행 판결을 내린다 그랬죠. 그런 거. 자,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무는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상계가 금지된다. 자동 채권으로 상계가 금지된다는 말은 채무자 측에서 이행할 의무자 측에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계시키는 걸 자동 채권으로 상계가 금지된다 그럽니다. 그런다면은 상대방 항변권이 우습게 되죠.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거. 그다음에 항변권이 있으면은 이행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행지체 책임은 저지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자도 불발생하죠. 법정 해제권도 안 생기죠. 항변권이 있을 때는. 동시행 항변권은 상대방이 내 채무 내용을 쫓는 이행을 해줘요. 상대방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거절 못하죠. 그때는 이행해야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그래서 소멸한다는 거. 자, 여기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걸 주의하세요. 항변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이 여러분들 채무를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이나 양도 담보권 설정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그것은 채무 변제와 그 저당권 등기 또는 가등기 말소 의무 이것은 동시행관계다 하면 틀립니다.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채무 변제가 선행이다. 채무 변제부터 하고 돈을 갚으면서 저당권 말소해 주세요.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말소 등기해 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채무 변제가 선행이라는 거. 또 하나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자, 여러분들 주택 임차권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요. 이사 가고 싶은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을 때 자,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을 때 자, 나중에 6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하면 틀립니다.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라는 거.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나중에 등기를 말소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차권 등기의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관계다 하면 틀렸다고 그랬어요.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죠. 주택 임차권이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우리 기출 체크 문제, 작년 재작년 26기 기출 문제인데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내용을 정리합시다. 동생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1번 동생 관계가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어. 자, 물건이 없어져서 물건 가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내용이 이 바뀌어졌을 뿐이지 동일성이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아까 설명했던 바가 있잖아요. 자, 이런 동생 항변권은 소멸한다. 1번 틀렸죠. 2번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생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 점유에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틀렸죠. 우리 동생 항변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적법 점유지 불법 점유가 아니죠. 그래서 불법 점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서 틀렸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끝났더라도 임차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생 관계니까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라는 거.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자, 동생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자, 소송상에서는 법원에서는 원용주의라고 그랬어요. 주장하지 않으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장을 해야만이 법원에서 참작을 해서 상한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당사자 간에는 주장이 없어도 존재만 갖고도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걸 존재 효과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정리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4번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생 항변에 받아들여진 경우에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라고 그랬죠. 항변권을 주장하고 있을 때, 원용하고 있을 때 법원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린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인데 이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죠. 4번. 자, 5번. 선행 의무자가 이행치치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쌍방의 의무는 동생관계가 된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선행 의무자가 이행치치 중에 후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는 선행 특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항변권이 생긴다라고 아까 강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은 정확히 맞았죠. 그럼 맞은 걸 고르라겠으니까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한 문제는 꼭 출제해 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중심으로서 잘 좀 정리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라는 게 들어가죠. 위험부담. 자, 이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후발적 불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은 체결했는데 아직 이행하기 전에 뜻하지 않게 지진이 나서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이웃집에 화재가 나서 연소돼서 연결되는 화재로 인해서 다 타버렸어요. 했어요. 자, 건물이 다 멸실됐는데 이랬을 때 누가 불이익을 감수할 거냐.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이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걸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위험부담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정리해야 합니다.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후발적 불능에서 생기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 근데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별표 없시다. 자, 위험부담 537조에 나오는 건데 위험부담. 리스크를 불이익을 누가 감수할 거냐. 불이익의 감수. 누가 감수할 거냐를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죠. 특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특약에 따라서 불이익을 누가 감수하기로 한다라고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험부담에서는 자, 쌍무계약에서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상의 계약의 채무자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매매계약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매도인은
목적물을 넘겨줄 채무자죠. 매수인은 대금을 지할 채무자예요. 그러면 대금에 대해서는 불능이라는 문제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대금 채무자인 이 매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채무자라는 것은 매도인을 얘기하죠. 매도인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잘못이 없이,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을 얘기하죠. 만약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일 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죠.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문제죠. 이행불능 문제죠. 그러면 이행불능이 됐을 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546조에 나오는데 이것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 목적물이 이행이 가능했던 거니까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합니다.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매매는 유효하다. 유효한데 뜻하지 않게 화재가 났다든가 이래서 물건이 다 타버렸을 때, 없어졌을 때, 불능이 됐을 때 누가 불이익을 감수할 거냐.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럽니다. 채무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매도인이 채무자라고 그랬어요. 채무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537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채무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얘기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을 때,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불능을 얘기하는 거죠. 자, 매도인도 매수인도 잘못이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매도인은 대금 청구 못한다 이겁니다.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러면 대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그 받았던 대금을 다 돌려 취한다는 얘기죠. 자,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도 다 돌려 취한다. 그 대신 매도인은 귀책 사유가 없는 거니까, 매도인은 잘못이 없는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 하죠. 매수인은. 아무튼간 대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놓을 것은, 자, 그 화재가 나서 건물이 다 불이 나버리는데 화재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화재 보험금을 우리가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대상 청구권이 매매대금보다도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는 매수인은 그 화재 보험금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 대상 청구권의 대상 청구권은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죠. 매수인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선택이 가능한데, 자, 채권자가 대상 청구권을 선택이 가능한데 대상 청구권을 선택한다면은 반대급부는 대금은 이행해야죠. 반대급부는 이행해야 할 의무가 지는 거죠. 이행 의무를 진다. 대금은 쥐야죠. 화재 보험금을 선택했을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 보험금이 매매대금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그걸 선택하면 바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위험부담을 주장해서 반대급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매수인은.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의 선택권이라는 거, 대상 청구권이 있었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위험부담에서 예의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주의라고 그래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538조. 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두 가지입니다. 채권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채권자의 잘못에 의해서 귀책 사유 있는 불능. 채권자가 잘못해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또 아니면은 채권자가 매수인이라고 그랬어요. 채권자의 잘못으로서 불능이 될 수도 있지만 수령지체 중에 매수인이 안 받아줘서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쌍방의 잘못 없이 불능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럽니다. 매수인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매도인은 대금 청구가 인정돼요. 그럼 매매대금 청구가 인정된다면은 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이런 뜻하지 않는 불능이 됐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는 커다란 손해가 없는 거죠. 실질적인 손해는 없는 거죠. 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매도인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신에 매도인이 이행이 면제됨으로써, 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익의 발생. 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들어갈 비용이
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이익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지죠. 반환 의무를 진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거. 예컨대 매도인이 그 건물을 넘겨줬으면은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이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불이 나서 건물을 넘겨줄 필요가, 등기를 넘겨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대금은 받을 수 있는데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안 내는 그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것은 매수인한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거.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538조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특히 이렇게 잘 나와요. 매도인의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이 된 경우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틀렸죠. 자, 위험부담 문제로서 매수인은 계약 해지 못합니다. 대금 주의합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죠. 왜? 매도인의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 자신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는 대금을 다 몽땅 주의하는 거죠. 계약 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위험부담 문제다라는 거. 자, 위험부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원칙은 채무자 위험부담지, 예의적으로 채권자주의다. 채무자 위험부담지일 때는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하지 못하지만 채권자 위험부담지일 때는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대금 지급이 청구가 가능한데 매도인이 이행이 면제됨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이익은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자, 우리 교재를 좀 확인 정리해 봅시다. 위험부담이다.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세금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되는데 후발적 불능에서 생기는 거죠.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에서 생기는 거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능.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불능일 때는 이행불능 문제라고 그랬죠.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매도인의 잘못 없이 불능이 됐을 때는 위험부담이라고 그랬어요.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해서 이게 원칙이죠.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됐을 때는 매도인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매수인 측에서는 대상 청구권이 있었을 때는 그걸 선택을 해서 자기 반대급부 대금을 이용하면서 화재 보험금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주의하시라는 거. 대상 청구권이다. 우리 책에 D에 대해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위험부담은 의무규정이니까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하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죠. 그 다음에 일부 불능일 때는 민법의 규정이 없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시 아닌 한은 그 불능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상대방 이행 청구를 못한다는 거. 전부 불능에 관해서만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해놨죠. 그 다음에 채권자 귀책사유에 의한 불능이 됐을 때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채권자 귀책사유 있는 불능이나 수령지체도 채권자의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채권자 위험부담지 538조에 나오는 거죠. 자, 위험의 이전 시기는 언제냐? 우리 부동산일 때는 등기가 넘어갔을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전가되는 거죠. 이전되는 거죠. 등기가 이전됐을 때. 근데 등기 앞서서 목적물 인도가 먼저 행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인도시에 위험이 전가된다. 동산일 때는 당연히 인도시에 전환되는 거고 위험이 이전되는 시기가. 자, 만약에 매수인 측에서 수령지체가 되면은 수령지체 시에 위험이 이전된다. 이렇게 보야겠죠. 자, 우리 기출 체크 문제, 작년 기출 문제죠. 우리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 정리합시다. 자, 갑과 을이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됐어요. 이게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주택이 있었는데 그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되기 전에 불능이 됐다는 얘기죠. 소실돼 버렸다는 얘기죠. 후발적 불능. 틀린 것은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는 갑과 을이 쌍방이 책임 없는 사이로 소실됐어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을이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1번 맞았죠. 2번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 지급 청구하지 못하니까 계약금을 받은 바가 있으면 다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은 반환 청구, 중도금은 반환 청구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도 맞았죠.
한번 가부가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가부 잘못으로 소실됐다. 그럼 매수인의 잘못으로 소실된 거잖아요. 채권자의 귀책사에 의한 불능이 된 거죠. 채권자 위험무담주의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갑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멸실됐을 때는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맞았죠. 4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매도인의 잘못으로 소실됐네. 을이 지금 매도인이잖아요. 그럼 매도인의 귀책 사유 일시 소실됐을 때는 이행불능 문제라고 그랬죠. 그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매도인한테 매도인의 잘못 소실됐으니까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았네요. 이건 이행불능 문제예요. 위험무담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무담에서는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안 생깁니다. 위험무담에서는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안 생기는데 이행불능일 때는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4번 맞았죠. 5번 갑이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례 주택이 소실됐어요. 여기죠.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소실됐어요. 그랬을 때는 채권자 위험무담주의죠.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죠. 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라고 나와서 틀렸죠.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있으니까 5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로 정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원칙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일 때는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불능이 됐을 때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데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하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이미 받았던 계약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그렇지만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일 때는 채권자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 또는 수령지체 중에 쌍방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일 때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인데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매도인이 이행이 면제되다 보니까 이익이 발생했으면은 그 이익은 상환할 의무를 진단하는 거. 자,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위험부담인데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이면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문제라고 그랬어요. 채무불이행 문제로서 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이 지금 기출 체크 문제, 작년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이거 잘 좀 숙지하세요. 이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케이스 문제로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결국은 이 내용을 다 알았냐 몰랐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걸 알았을 때만이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걸 골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세 가지를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535조를 공부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으로 계약이 무효화됐을 때 일방 당사자와 고의과실이 있고 상대방은 손해부과실인데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고의과실이 있는 자, 잘못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은 실익배상인데 실익은 아무리 그다도 이행이익을 줘가지 못한다. 이게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시행항변권을 공부했어요. 우리 동시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랬어요. 타방의 채무 이행 시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가 동시행항변권이다. 선행 투자가 맺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없는데 예의적으로 자 불안한 항변권이나 선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에 후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는 항변권 생기는 거다. 이 동시행항변권은 소송상에서는 법원에서는 주장을 해야 참작해 주지 법원에서 직권으로 참작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원형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장하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당사자 간에는 주장이 없어도 실체 법상 효력에서는 존재만 가지고도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걸 존재 효과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됐어요. 또 목적물이 이행불능이 돼서 멸실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졌어요. 또 상대방이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가 돼서 이행을 못하게 됐을 때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항변권. 자, 동시행 항변권은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동시행 항변권에서 알을 내고 특히
판례에 의해서 동시행항명권이 인정되고 또 판례에 의해서 부정되는 거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셔야만이 한 문제는 여러분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험부담을 또 정리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 다음에 우리 동시행항명권 위험부담 이 세 가지가 계약의 효력 파트로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또 소멸 파트로서 볼 수 있는 계약의 해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